최준식은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눈이 떠진 거죠. 어젯밤 손자 영민에게서 온 전화가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할아버지, 부대에서 허리를 좀 다쳤어요. 지금 군 병원에 입원했는데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영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억지로 밝게 하려는 듯한 톤이었어요. 35년간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온 최준식의 귀에는 그 미묘한 떨림이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학생들이 무언가를 숨기려 할 때 쓰는 바로 그런 말투였거든요. 면회는 언제 갈 수 있니? 아, 그냥 빨리 와주세요. 할아버지가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상했습니다. 정말 괜찮다면 굳이 빨리 오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영민은 평소 할아버지에게 폐를 끼치는 걸 가장 싫어하는 아이였거든요. 최준식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작은 여행 가방을 챙겼습니다. 가방 안에는 영민이 초등학교 때 찍은 사진 몇 장과 자신의 교직 증명서, 그리고 며칠 전 동네 병원에서 받아온 건강검진 결과지를 넣었어요. 혹시 병원에서 보호자 확인을 요구할지도 모르니까요. 시골 기차역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갑고 맑았어요. 논밭 사이로 난 길을 걸으면서 최준식은 영민과의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영민은 5살 때 부모를 교통사고로 잃고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어요. 조용하고 착한 성격이라 한 번도 말썽을 피운 적이 없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죠. 그런 영민이 군대에서 다쳤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기차역에는 벌써 몇 명의 사람들이 서울행 첫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도시로 일하러 나가는 젊은이들이었어요. 최준식은 플랫폼 벤치에 앉아 시계를 봤습니다. 6시 15분이었어요. 영민이 목소리가 왜 그랬을까? 최준식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에 영민이 한 말도 이상했어요. 할아버지, 혹시 부대에서 면회 안 된다고 하면 그냥 기다려주세요. 꼭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왜 면회가 안 될 거라고 미리 말했을까요? 그리고 왜 꼭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6시 30분, 드디어 서울행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최준식은 천천히 열차에 올라탔어요. 좌석에 앉으면서 창밖을 바라보니 고향의 논밭들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기차 안에서 최준식은 영민의 어린 시절을 더 자세히 떠올렸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학교에 데려다 준 날, 중학교 졸업식 때 상을 받던 모습, 고등학교 때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하겠다고 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빨리 돈을 벌어서 할아버지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때 영민이 한 말이었어요. 결국 영민은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했고 2년 뒤 군대에 갔습니다. 착한 아이였어요. 너무 착해서 오히려 걱정될 정도로요. 서울역에 도착한 건 오전 9시 40분이었습니다. 최준식은 지하철 노선도를 살펴보며 영민이 입원해 있다는 군 병원으로 가는 길을 확인했어요. 지하철을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영민 생각뿐이었어요. 허리를 다쳤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친 걸까? 훈련 중에 사고가 난 건가? 영민은 어릴 때부터 몸이 그리 튼튼한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군대 가는 것도 많이 걱정했었는데요. 병원 앞에 도착한 건 오전 11시였습니다. 웅장한 군 병원 건물을 올려다보니 괜히 위축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손자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가방을 단단히 잡고 병원 정문으로 걸어갔어요. 로비는 생각보다 넓고 깨끗했습니다. 접수처에서 면회 절차를 물어보려던 최준식 앞에 군복을 입은 젊은 장교가 나타났어요. 계급장을 보니 소위였습니다.
어르신, 면회 오셨습니까? 김태섭 소위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차갑고 권위적이었어요. 최준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손자 최영민을 만나러 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환자가 치료 중이라서요. 김태섭 소위의 표정은 딱딱했어요. 마치 처음부터 면회를 거절할 생각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최준식은 당황했습니다. 영민이 분명 와달라고 했는데 면회가 안 된다니요. 그런데 어제 영민이가 직접 와달라고 했는데요. 규칙은 규칙입니다. 여기는 민간 병원이 아닙니다. 김태섭 소위의 말투는 점점 더 차갑게 변했어요. 최준식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김태섭 소위는 최준식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티가 역력한 노인의 모습이 그에게는 그저 귀찮은 존재로 보였거든요. 어르신,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군 병원이에요. 민간인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최준식은 차분히 대답했어요. 저는 최영민의 할아버지입니다. 어제 영민이가 직접 전화해서 와달라고 했거든요. 면회 신청을 하고 싶은데요. 면회 신청요? 김태섭 소위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최영민 일병은 중요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면회는 당분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준식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35년간 교사로 일하면서 온갖 관료주의와 싸워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럼 담당 의사 선생님께 직접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유일한 보호자니까요. 보호자라고요? 김태섭 소위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어르신, 영민이는 지금 군인입니다. 군인의 보호자는 부대거든요. 민간인 보호자 따위는 없어요. 김태섭 소위는 의도적으로 모욕적인 말투를 사용했습니다. 따위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말이죠. 최준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따위라고 하셨나요? 네, 따위죠. 여기서는 부대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어르신 같은 민간인이 끼어들 일이 아니에요. 김태섭 소위는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28살의 젊은 장교로서 노인 하나 정도는 쉽게 돌려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최소한 영민이가 어떤 상태인지라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할아버지로서 당연한 권리 아닌가요? 권리요? 김태섭 소위가 큰 소리로 웃었어요. 어르신, 여기가 어디라고 권리를 주장하세요? 군대에서는 명령과 복종만 있어요. 권리 따위는 없습니다. 최준식은 점점 화가 났지만 참고 있었어요. 손자를 위해서라도 감정을 조절해야 했거든요. 그럼 언제쯤 면회가 가능할까요? 글쎄요, 한 달, 두 달,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봐야죠. 김태섭 소위는 일부러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최영민의 상태는 그리 심각하지 않았거든요. 허리 타박상 정도였는데 며칠이면 퇴원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김태섭 소위에게는 다른 계산이 있었습니다. 최영민은 부대에서 선임들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허리를 다친 거였거든요. 하지만 김태섭 소위는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받을까봐 걱정이었거든요. 실례지만 소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최준식이 정중하게 물었어요. 김태섭 소위는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태섭 소위입니다. 왜요? 나중에 면회 신청할 때 담당자 이름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면회 신청이요? 어르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당분간은 불가능하다고요. 그냥 집에 가서 기다리세요. 김태섭 소위의 말투는 점점 더 건방져졌어요.
마치 시골에서 올라온 무식한 노인을 상대하는 것처럼 행동했거든요. 혹시 제가 여기서 기다려도 될까요? 멀리서 왔으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요. 여기서 기다린다고요? 김태섭 소위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여기는 병원 로비가 아니라 군 시설이에요. 민간인이 함부로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최준식은 참을성이 바닥났지만 여전히 예의를 지키려 했어요. 그럼 적어도 영민이가 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확인할 방법이요? 없어요. 그냥 믿고 가세요. 우리가 잘 돌보고 있으니까요. 김태섭 소위는 대충 손을 흔들며 쫓아내려 했어요. 하지만 최준식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소위님, 저는 영민이를 키우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제가 유일한 가족이에요. 그런 할아버지가 손자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최준식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김태섭 소위에게는 그저 귀찮은 소리로 들렸습니다. 어르신,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마세요. 규칙은 규칙이에요.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돌아가세요. 김태섭 소위는 시계를 보며 짜증을 냈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노인네, 이제 그만 가시죠. 여기서 더 떼쓰시면 경비병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드디어 김태섭 소위가 본색을 드러냈어요. 노인네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최준식을 무시했거든요. 최준식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 노인네라고 했어요. 듣기 싫으면 빨리 가세요. 김태섭 소위는 아예 대놓고 반말까지 썼어요. 75세 노인에게 할 말이 아니었거든요. 최준식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최준식은 김태섭 소위의 모욕적인 말에 온몸이 떨렸지만 손자를 위해 꾹 참았습니다. 3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이런 무례함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감정보다 영민이가 우선이었어요. 김태섭 소위는 최준식이 쉽게 물러나지 않자 짜증을 냈습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몇 마디 말로 쫓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고집스러운 노인은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았어요. 병원 로비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군복을 입은 의료진들과 간호병들, 그리고 몇몇 환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김태섭 소위는 주변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너무 큰 소리로 다투면 상급자들 귀에 들어갈 수도 있었거든요. 최준식은 로비 한쪽 벤치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김태섭 소위가 아무리 쫓아내려 해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가방을 무릎에 놓고 두 손으로 꽉 잡은 채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돌처럼 단단해 보였어요. 김태섭 소위는 당황했습니다. 강제로 끌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게다가 주변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어쩔 수 없이 일단 자리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병원 로비는 더욱 북적거렸습니다. 식당으로 향하는 의료진들과 면회를 온 가족들이 오갔어요. 최준식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만 배고픔보다는 걱정이 더 컸거든요. 그때 몇 명의 젊은 병사들이 최준식 근처로 지나갔습니다. 간호병들이었어요. 이들은 최준식을 보더니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분명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한 병사가 동료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병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최준식을 힐끗 쳐다봤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 같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안타까운 일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최준식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면회를 거절당한 보호자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김태섭 소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점심을 먹고 온 모양이었어요. 최준식이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김태섭 소위는 최준식에게 다가가더니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어요. 아직도 여기 계십니까? 계속 이러시면 정말 경비병을 부르겠어요. 하지만 최준식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복도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김태섭 소위는 답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김태섭 소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상급자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급한 일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태섭 소위는 최준식을 째려보며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근처에 있던 간호병에게 지시했습니다. 전호인 계속 지켜봐. 혹시 병동 쪽으로 가려고 하면 즉시 연락해. 간호병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노인을 감시하라는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김태섭 소위가 떠나자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최준식은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어요. 오랫동안 앉아 있었더니 다리가 저렸거든요.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에 최준식은 복도에서 2명의 간호병이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최준식이 지나간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첫 번째 간호병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영민이 할아버지 같은데 안 됐네. 두 번째 간호병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말이야. 영민이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잖아. 최준식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당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간호병이 다시 말했습니다. 소대장님이 그냥 덮고 가자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 싶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계급이 다른데. 두 간호병은 곧 자리를 떴습니다. 최준식은 그 자리에 서서 머릿속을 정리하려 했어요. 영민이가 무언가를 당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덮고 가자고 한다는 것. 분명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최준식은 벤치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만히 기다릴 수만은 없었어요. 영민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했거든요. 오후 4시 교대 시간이 되자 병원 로비에는 새로운 의료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최준식은 이들 중 한 명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나이가 조금 더 들어 보이는 간호병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최영민이라는 환자에 대해 아시나요? 간호병은 잠시 망설이더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김태섭 소위가 보이지 않자 조용히 대답했어요. 할아버지시죠? 영민이 얘기 많이 했어요. 최준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영민이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나이 든 간호병은 최준식을 동정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이름표에는 이병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그는 다른 젊은 병사들과 달리 어딘지 모르게 신중한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요. 이병장은 주변을 살펴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김태섭 소위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최준식은 간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발 영민이가 어떤 상태인지만이라도 알려주세요. 저는 할아버지예요. 이병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군대에서는 위계 질서가 절대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최준식의 간절한 모습을 보니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최영민이 평소 할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했었거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확인해보고 올게요.
이 병장은 최준식을 복도 끝쪽 조용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지 않는 곳이었어요. 최준식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영민이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 병장은 다시 한번 주변을 확인한 후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영민이는 지금 3층 병동에 있어요. 허리 타박상으로 입원한 지 일주일 됐고요. 일주일이나요? 어제 전화했을 때는 방금 다쳤다고 했는데요. 최준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민이가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왜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할아버지에게 연락했을까요? 이 병장은 더욱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 영민이가 다친 건 훈련 중 사고가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그게 부대에서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선임들과의 문제라고 해야 할까요? 최준식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군대에서 선임과의 문제라는 건 보통 한 가지를 의미했거든요. 혹시 구타당한 건가요? 이 병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준식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착하고 조용한 영민이가 폭력을 당했다니요. 얼마나 심하게 당했나요? 허리뼈에 금이 갔어요. 처음에는 단순 타박상인 줄 알았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미세골절이 있었거든요. 최준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뼈에 금이 갈 정도로 맞았다는 얘기였어요. 얼마나 무자비하게 폭행했길래 그런 상처를 입었을까요? 가해자는 누구인가요? 그게 복수의 선임들이에요. 영민이가 말을 잘 안 하려고 해서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요. 이 병장의 말에서 더 큰 문제가 느껴졌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집단으로 괴롭혔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럼 가해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처벌받았나요? 이 병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무 조치도 없었어요. 김태섭 소위님이 조용히 처리하겠다고 하시면서요. 조용히 처리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냥 덮고 넘어가자는 뜻이에요. 문제가 커지면 부대 전체가 곤란해진다면서요. 최준식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손자가 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당했는데 그걸 덮고 넘어가겠다는 거였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럼 가해자들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 건가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김소희 님이 워낙 이런 일에 민감하거든요. 자신의 평가에 나쁜 영향을 줄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이 병장의 말을 들으니 김태섭 소위의 행동이 이해됐습니다. 처음부터 면회를 막으려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걸 막으려는 거였거든요. 영민이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많이 아파하나요? 몸은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하면서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최준식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영민이가 이런 일을 당하고도 할아버지 걱정을 하고 있다니요. 왜 저에게 바로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김소희 님이 외부 연락을 막았어요. 문제가 커질까 봐서요. 영민이가 몇 번이나 전화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거절당했거든요. 그럼 어제는 어떻게 연락할 수 있었나요? 영민이가 계속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것 같아요. 하지만 뭘 말할지 미리 확인하고 전화하게 했다고 들었어요. 최준식은 영민이의 어제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평소와 다른 어색한 말투, 그리고 이상한 당부들. 모든 게 통제받은 상황에서 한 말이었던 거예요. 혹시 제가 영민이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병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소희 님이 워낙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서요. 무단으로 면회시켜드렸다가는 저도 큰일 날 것 같아요. 최준식은 이해했습니다. 이 병장도 군인이었고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처지였거든요. 그럼 적어도 영민이에게 할아버지가 왔다는 걸 전해줄 수는 있나요?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영민이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아시거든요. 이 병장의 말에 최준식은 조금이나마 위안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영민이가 자신이 온 걸 알 수는 있겠거든요. 그때 복도 저쪽에서 군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태섭 소위가 돌아오는 모양이었어요. 이 병장은 재빨리 최준식에게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원래 자리로 돌아가세요. 제가 영민이에게 전해드릴게요. 최준식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로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영민이가 집단 폭행을 당했고 그걸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최준식은 벤치에 앉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단순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뭔가 행동을 취해야 했거든요. 최준식은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민이가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3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학교 폭력 문제를 수없이 다뤄봤지만 군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민간인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을까요? 김태섭. 소위 같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덮으려 한다면 더욱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시간은 벌써 오후 5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만 배고픔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직 영민이 생각뿐이었거든요. 뼈에 금이 갈 정도로 맞은 손자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김태섭 소위는 최준식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걸 보고 짜증을 냈습니다. 하루 종일 쫓아내려 했지만 이 고집스러운 노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병원 직원들도 슬슬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안 갔네. 김태섭 소위는 동료 장교에게 푸념했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끌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너무 노골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최준식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전화번호부였어요. 은퇴한 교사로서 별다른 인맥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몇 명의 옛 동료들 연락처는 있었거든요. 수첩을 넘기다가 한 페이지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박한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옆에는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준식은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어요. 박한결. 30년 전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을 맡았던 아이였어요. 당시 박한결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었거든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최준식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박한결은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반듯한 학생이었어요. 하지만 경제적 여건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 했거든요. 최준식은 그런 박한결이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최준식은 자신의 적금 일부를 해약해서 박한결의 학비를 도왔어요. 당시 아내와 상의도 했었거든요. 아내는 흔쾌히 동의해줬습니다. 그렇게 박한결은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그 후로 박한결과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가 된 후에도 스승의 날이면 꼭 안부 인사를 했거든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은 연락이 뜸했어요. 서로 바쁜 삶을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진 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락을 받은 게 언제였을까요? 2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박한결이 대령으로 진급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었거든요. 그때도 스승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최준식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폴더폰이었어요. 박한결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
망설였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적절한 일일까요? 하지만 영민이를 생각하니 체면을 차릴 상황이 아니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혹시 박한결이 군 내부에서 영향력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최준식은 심호흡을 하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박한결의 목소리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다만 예전보다 훨씬 더 권위적이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최준식은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한결아, 나야. 최준식이다.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한결이 놀란 모양이었어요. 선생님? 선생님이세요? 목소리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권위적이던 톤이 사라지고 예전의 학생 같은 목소리로 변했어요. 맞다. 잘 지내고 있니?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건강하시죠? 박한결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최준식은 잠시 감정이 북받쳤어요. 여전히 자신을 기억하고 있는 제자가 있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응, 나는 괜찮다. 시골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어. 선생님, 제가 연락을 자주 못 드려서 죄송해요. 너무 바빠서요. 그런 건 괜찮다. 한결아, 지금 뭘 하고 있니? 계급이 어떻게 되나? 최준식은 일부러 가볍게 물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본론으로 들어가면 부담스러울 수 있었거든요. 저는 지금 소장이에요. 사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식은 깜짝 놀랐습니다. 소장이라면 장군 계급이었어요.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가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거였습니다. 와, 장군이 됐구나. 대단하다.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전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박한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준식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게 미안했습니다. 한결아, 혹시 지금 시간 있니? 선생님이 부탁할 일이 하나 있어서. 최준식의 목소리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박한결은 즉시 분위기의 변화를 느꼈어요.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어디 계십니까? 지금 서울에 있다. 손자 일로 좀 복잡한 상황이 생겨서. 손자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박한결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최준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한결아, 이건 안 하려고 했는데. 박한결의 목소리가 급변했습니다. 장군의 위험 있는 톤이 사라지고 걱정스러운 제자의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선생님, 지금 어디 계신지 정확한 주소 알려주세요.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최준식은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박한결이 장군이라는 걸 알았지만 설마 직접 오겠다고 할 줄은 몰랐어요. 한결아, 내가 직접 올 필요는 없어. 그냥 조언이나 좀 해줬으면 해서. 선생님, 제가 지금 있는 곳이 그리 멀지 않아요.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만 알려주세요. 박한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평생 은혜를 갚지 못했다고 생각해온 스승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최준식은 병원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박한결은 즉시 출발하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최준식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장군이 직접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한편 박한결은 전화를 끊자마자 부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차 준비해. 지금 당장 나가야 해. 예, 장군님. 어디로 가십니까?
서울 시내 군 병원이야. 최대한 빨리 가자. 박한결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은사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내용이 손자와 관련된 일이라니요. 분명 단순한 문제는 아닐 거였어요. 부관은 즉시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사단장의 공용 차량이었어요. 앞뒤로 경호 차량까지 따라붙는 위풍당당한 행렬이었습니다. 박한결은 조급한 마음에 운전병에게 지시했어요. 속도 좀 내자. 급한 일이야. 차량 행렬은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30분 걸릴 거리였지만 박한결은 더 빨리 가고 싶었어요. 차 안에서도 계속 최준식 선생님 생각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자신에게 대학 진학의 기회를 준 분이었거든요. 당시 최준식 선생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박한결은 부관에게 말했습니다. 도착하면 최대한 조용히 하자. 큰 소동 피우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사단장의 차량 행렬이 조용할 리는 없었어요. 특히 군 병원 같은 곳에서는 더욱 그랬거든요. 병원에서는 김태섭 소위가 여전히 최준식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가 넘어가는데도 이 고집스러운 노인은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김태섭 소위는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여기 앉아 있을 작정인가? 김태섭 소위는 동료에게 푸념했어요. 하지만 강제로 내보낼 명분도 없고 너무 강하게 나가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때 병원 정문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뭔가 큰 차량이 들어오는 모양이었어요. 김태섭 소위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높은 분들이 시차로 오는 일은 가끔 있었거든요. 하지만 곧 병원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들과 간호병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뭔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한 간호병이 뛰어오더니 김태섭 소위에게 말했습니다. 소위님, 큰일 났어요. 사단장님이 오신다고 해요. 뭐라고? 사단장이? 김태섭 소위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사단장이 갑자기 병원에 올 이유가 없었거든요. 정말 확실한가? 네, 지금 정문에 차량이 도착했어요. 별 2개짜리 번호판이에요. 김태섭 소위는 당황했습니다. 사단장이 오는데 자신이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게다가 지금 최영민 사건 때문에 신경이 예민한 상황이었거든요. 병원장은 급히 나와서 맞이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의료진이 긴장했어요. 사단장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보통 좋지 않은 일을 의미했거든요. 박한결의 차량이 병원 앞에 정차했습니다. 부관이 재빨리 뛰어내려 문을 열었어요. 박한결 소장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병원 앞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한결은 평소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병원장과 간부들이 줄지어 인사했지만 박한결은 대충 답례만 하고 병원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김태섭 소위는 얼른 뒤따라갔어요. 사단장이 왜 왔는지 알아야 했거든요. 혹시 최영민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박한결은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최준식 선생님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구석 벤치에 조용히 앉아있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다만 예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고 어딘지 모르게 지쳐 보였습니다. 박한결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박한결은 최준식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긴장한 채 지켜봤어요. 사단장이 누구에게 가는지 궁금했거든요. 김태섭 소위는 박한결이 최준식에게 다가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사단장이 그 노인을 알고 있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박한결의 다음 행동은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박한결 소장이 최준식 앞에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 늦었습니다. 병원 로비가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장군이 노인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특히 김태섭 소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준식은 일어서서 박한결을 맞았어요. 한결아, 이렇게 직접 와줘서 고맙다. 선생님,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박한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더욱 당황했어요. 사단장이 노인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깍듯이 대하고 있었거든요. 박한결은 최준식을 조용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병원장 사무실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어요. 병원장은 당황했지만 즉시 사무실을 비워줬습니다. 사단장의 요청을 거절할 수는 없었거든요. 사무실 문이 닫히자 박한결은 다시 한번 최준식에게 인사했어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시죠? 응, 나는 괜찮다. 한결아,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걸 보니 뿌듯하구나. 최준식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표정도 감출 수 없었어요. 선생님, 손잡은 일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박한결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최준식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한결아, 내 손자 영민이가 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 부대에서 폭행을 당해서 허리뼈에 금이 갔다는구나. 박한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군내 폭행 사건이라니요. 게다가 은사의 손자가 피해자라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폭행이라고 하셨나요? 응, 선임들이 집단으로 괴롭혔다고 하더라.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담당 소대장이 이 일을 덮으려고 한다는 거야. 최준식은 김태섭 소위의 행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면회를 막으려 한 것부터 시작해서 모욕적인 언사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박한결은 들을수록 화가 났습니다. 은사의 손자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그걸 은폐하려 한다니요. 더군다나 은사를 모욕했다는 사실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선생님, 그 소대장 이름이 뭔가요? 김태섭 소위라고 하더라. 박한결은 즉시 부관에게 연락했습니다. 김태섭 소위 인사기록 즉시 확인해. 그리고 최영민 일병 관련 사건 보고서도 찾아봐. 부관은 재빨리 확인 작업에 들어갔어요. 박한결은 최준식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일을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최준식은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한결아, 내가 너무 개입하면 오히려 곤란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선생님, 저에게는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군기관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박한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은사에 대한 보답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부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태섭 소위의 인사기록과 함께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장군님, 최영민 일병 관련해서 어떤 보고서도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단순 훈련 중 부상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박한결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정말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거였어요. 지금 즉시 병원장과 모든 관련 간부들을 소집해 회의실에서 만나자. 박한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부정의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10분 후 병원 회의실에는 모든 간부들이 소집됐습니다. 병원장을 비롯해 의료진 책임자들, 그리고
김태섭 소위까지 모두 참석했어요. 김태섭 소위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박한결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사람이 일어서서 경례했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돌았어요. 앉으시오. 박한결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험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최영민 일병 사건에 대해서입니다. 김태섭 소위가 움찔했습니다. 결국 들통이 난 거였어요. 김태섭 소위, 앞으로 나오시오. 김태섭 소위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박한결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했어요. 최영민 일병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보시오. 그것은 단순한 훈련 중 부상이었습니다. 김태섭 소위는 아직도 거짓말을 하려 했어요. 하지만 박한결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오. 집단 폭행 사건이었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소. 김태섭 소위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소. 피해자의 보호자인 할아버지를 모욕하면서까지 말이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사단장의 분노가 절정에 달해 있었거든요. 박한결은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고개를 저었어요. 박한결은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저 어르신이 없었다면 지금 제가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 인생의 은인이시오.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그런 분의 손자가 우리 군에서 집단 폭행을 당했소. 그리고 그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은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오. 박한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김태섭 소위, 당신은 즉시 대기발령 조치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이오. 김태섭 소위는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자신의 군 생활이 끝장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가해자들은 모두 색출해서 엄중 처벌할 것이며 최영민 일병에게는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시오. 박한결은 병원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군기강을 바로 세우겠소.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단장의 명령은 절대적이었거든요. 박한결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어르신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오. 회의는 여기서 끝입니다. 모든 사람이 일어서서 경례했습니다. 김태섭 소위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어요. 자신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왔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한결은 최준식을 영민이가 입원해 있는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모두 바짝 긴장한 채 따라왔어요. 사단장이 직접 나서서 처리하는 사안이었거든요. 3층 병동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한결은 최준식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한결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이런 일은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최준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자를 만난다는 설렘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일주일 만에 만나는 거였거든요. 병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영민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허리 부상 때문에 움직이기 힘든 상태였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는데 할아버지 모습을 보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아버지? 영민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었거든요. 김태섭 소위가 면회를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영민아, 할아버지 왔다. 최준식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 영민이의 손을 잡았어요.
손자의 얼굴이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면회가? 영민이는 박한결의 모습을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장군이 직접 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박한결은 영민이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최영민 일병,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영민이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어요. 사단장이 직접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네다니요. 이분이 누구신지 아니? 최준식이 영민이에게 물었습니다. 사단장님이신 것 같은데요. 맞다. 그런데 이분이 할아버지 제자야. 영민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제자가 장군이라니요.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박한결은 영민이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나를 키워주신 거나 다름없어. 고등학교 때 학비까지 대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 영민이는 할아버지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평소 조용하고 소박하게 사시는 할아버지가 이런 위대한 일을 하셨다니요. 박한결은 계속 말했습니다. 너를 괴롭힌 사람들은 모두 엄중 처벌받을 거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게. 영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표정에는 여전히 어둠이 남아 있었습니다.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거였거든요. 최준식은 영민이와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요. 영민이는 할아버지 걱정시키기 싫어서 참았다고 했어요. 영민아, 앞으로는 힘든 일 있으면 바로 할아버지에게 말해. 알겠지? 네, 할아버지. 1시간 정도 함께 있다가 최준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민이가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했거든요. 영민아, 할아버지는 내일 고향으로 내려갈 거야. 너는 여기서 잘 치료받고 빨리 나아라.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영민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병실을 나온 후 박한결은 최준식을 병원 로비까지 배웅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병원 관계자들이 줄지어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최준식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병원장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식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니 아직 갈 길이 멀군요. 그 말에 모든 사람이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의 조용한 질책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박한결은 최준식을 차까지 배웅했습니다. 부관이 문을 열어주며 정중히 모셨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큰 교훈을 주셨어요. 한결아,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만큼 더 많은 책임이 따르는 거야. 아래 사람들을 잘 살펴봐. 네, 명심하겠습니다. 차가 출발하기 전에 박한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자주 연락드리겠어요. 그리고 영민이 일은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최준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창을 올렸어요. 차가 천천히 병원을 떠나면서 박한결은 깊은 인사를 올렸습니다. 차 안에서 최준식은 하루 종일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아침에 시골에서 올라올 때만 해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어요. 30년 전 제자의 도움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였습니다. 부관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디로 모셔드릴까요?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준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영민이를 지킬 수 있었고 정의가 바로 세워졌거든요. 한편 박한결은
병원에서 마무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부하 장교가 다가와 물었어요. 장군님, 혹시 그 어르신이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한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야. 마음속으로는 말이지. 부하 장교는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왜 장군이 그렇게까지 나섰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서울역에 도착한 최준식은 마지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플랫폼에서 기차를 기다리면서 오늘의 일들을 정리했어요. 영민이는 이제 안전할 거였고 정당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였습니다.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최준식은 천천히 기차에 올라탔어요. 좌석에 앉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참 다행이다. 최준식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길고 힘든 하루였지만 결과는 만족스러웠어요. 무엇보다 영민이가 앞으로 안전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기차는 밤늦게 시골역에 도착했습니다. 최준식은 집까지 걸어가면서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도시의 하늘과는 달리 맑고 깨끗한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전등을 켜니 조용한 방이 나타났습니다. 최준식은 가방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긴 하루가 드디어 끝났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손자를 지켜냈고 옛 제자와의 인연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정의가 승리했다는 것이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